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데요. 거리는 아침에 보니까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 마스크. 이게 오히려 어색하는 분도 많은데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지금 보니까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경제입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입니다. 세금이 무섭다. 902억 달러 국내에 못 들어온다. 요즘에요. 환율 때문에 달러가 많이 들어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죠. 정부도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달러가 귀한데 기업의 해외 유보금은 사상 최대다. 이게 들어오면 뭔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한국 본사로 보내는데 배당금 등의 비과세 해줘야 되는데 숨통이 막혀 있다는 거죠. 이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경우 과세를 좀 안 하는 추세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정부 개정안 냈지만 국회에서 논의 시작조차 못했다. 이런 게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시죠. 자, 인사철 2주간은 재판하지 말자. 그러면 이거 재판을 받는 분은 시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법원 노조 황당한 협약이다. 이렇게 작은 제목으로 돼 있어요. 승진 시험이 임박한 직원은 일 많은 부서 안 보낸다 등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과도한 요구가 있고 이게 실현이 됐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재판이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하는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주말 사이 있었는데요. 북한, 미국 핵 항모 보란 듯이 탄도미사일 도발 또 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거리예요. 그래서 거리를 딱 맞춰보면 지금 부산 쪽에 와 있죠. 미국 항공모함. 딱 도달할 수 있는 거리만큼 쐈습니다. 동해상의 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정 한 발입니다. 한미 5년 만에 항공모함 참여하는 해상훈련 돌입했다. 이걸 의식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입니다.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쌀값 얘기가 있습니다. 쌀값 잡으러 45만 톤 정부 매입.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겁니다. 사들이기로. 수학기 역대 최대 물량 규모입니다. 45만 톤입니다. 폭락한 가격 일부 회복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 과잉 해소가 먼저 아니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왼쪽 첫 자리입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과도한 관심. 그런데 이게 인용이 돼 있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도한 관심 이거 불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관심 좀 줄여주세요. 근데 이게요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라 꽤 지난 한 4년 정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선요. 이게 북한 관련 내용인데요. 먼저 기사 하나 좀 확인해 보죠. 자, 북한이 쐈죠. 주말 동안에. 미국 핵 항모 그 거리를 딱 맞춘 북한의 무력 시위다. 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번째 미사일 도발인데요. 이번에는 단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SR 이런 숏 레인지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이런 종류를 쐈다는 거죠. 근데 한미 훈련 후에는 SLBM을 쏠 수 있다. 이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모함 레이건호 입항 그리고 양국 훈련을 노린 것 같다. 600km 이 정도거든요. 부산항 타격 능력. 딱 그 정도 갈 거리를 동해상에 쏜 겁니다. 지금 우리 당국에서는 강력 규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준비 대통령실은 먼저 공개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쏠 것 같은데요 하면 이제 북한 쪽에서 의식하겠죠. 이런 걸 노린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이게 주말 동안에 있던 상황이고요. 요 기사와 맞물려서요. 비슷한 시점에 이제 어제 보도가 됐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과거입니다. 2018년이죠. 김정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 관심 불필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죠? 4년 전이면은 우리와 북한 관계에 굉장히 좀 뭔가 기대를 낳았던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과도 접촉이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뒤로는요. 미국에다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 불필요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4년 전 트럼프에 보낸 친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친서가요. 이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이 한미클럽에서 발간하는 개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그 친서 내용이 다 실려 있습니다. 이게 공개가 된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문재인 아닌 각하와 비핵화 논의를 희망한다. 여기서 말한 각하는 트럼프를 말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직거래 의중이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우리 정부 그리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기대하고는 다른 방향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고 있었다는 거죠. 김정은의 속내는 이거였다는 겁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정은 문에 관심 불필요 트럼프의 친서. 근데요. 이게 요 시점이 뭐냐면은 이른바 평양에서 있었던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이틀 뒤에 나온 말입니다. 그럼 앞에서는 잘해보자라고 공동선언, 뒤에서는 미국한테 여기 문재인 대통령 그 관심 불필요한데요. 직접 만나서 뭐 좀 해보죠. 각하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낸 겁니다. 이게 뒤늦게 알려진 거죠. 여기 보면 친서 27통 공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 적고 있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전문가의 분석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를 위한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드는데 한국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고요. 북한이 그런 북미 간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의 효용성이 크지 않다라는 것이. 윤경호 의원님, 4년 만에 이제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이죠. 당시에 어땠는지. 그러면 이거는 북한이 뭐랄까요? 이중 플레이입니까? 아니면 우리로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로서는 뭐랄까요? 헛물을 킨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남북 간에 쭉 직접적인 접촉을 예. 해왔던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권 때 7.4 공동선언, 그다음에 DJ의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 문재인 대통령의 또 예. 9.19 공동선언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북 문제 해결, 또 핵 문제 해결에 우리가 직접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양쪽의 조인 주체가 결국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예. 그다음에 자기들은 조선인민군과 예. 당시에 중국은요 중국인민지원군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자원을 했다는 것 예. 때문에 이 두 쪽을 대표한 협상 서명자는 북한의 당시 남일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엔군 대표는 미군의 아마 해리슨이라는 이름의 중장이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정전 협정이 쭉 그대로 유지된 상태라는 전제하에 북한은 끊임없이 이 한반도의 체제 변화, 쉽게 말하면 휴전협정에서 정전협정으로 가기 위한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기들과 미국이다. 이 생각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한은 빠져라 이 생각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의 협상이라는 그동안에 쭉 진행되는 예. 과정을 보면 항상 우리를 경유해서 우리가 무슨 뭐 메신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적은 사실상 드물었죠. 근데 지금 저 친서라는 게 사실 저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진 친서가 왜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개되기 전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어떤 점에서 개간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외교 관련 어떤 개간지에서 공개가 됐고요. 그런 이것도요. 점에서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의아하긴 예. 한데 이 친서 자체가 양쪽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오간 친서가 맞다면 예. 저는 그런 전제하에 북한과 미국은 직거래를 항상 하려고 해왔던 과거에도 쭉 그랬죠. 예. 쉽게 말하면 2005년 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부터
쭉 이어진 상황에서는 북한은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 시점에는 북한과 미국이 이미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예. 자기들이 직접 채널을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에게는 빠져라라고 얘기하는 건 좀 심하지만 굳이 대한민국이 남쪽이 중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은 되죠.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쟁 정전협정, 휴전협정 이후부터의 북한의 기본적인 자세를 생각하면 그러나 그 이후에 저런 모든 상황이 다 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예. 저게 오히려 더 북한, 우리, 미국과의 관계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앞서 봤던 서울신문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중간에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소개해드리죠. 요 중간 부분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캐리커처가 있는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서 중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각하와 만나기, 그래서 말하는 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당시 각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놓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 표출하고 있는 과도한 관심, 이 관심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남한은 여기에 우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도한 관심 좀 그만 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네. 당시에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게 이른바 운전자론입니다. 그럼 북한은 우리를 운전자로 볼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이 상황을? 예, 이번 김정은 위원장 친서의 공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가칭 한반도 어떤 프로세스라는 어떤 대북 기본 어떤 전략, 예. 한반도 운전자론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리 정부의 북한 짝사랑으로 끝났는지 저는 이 증명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조금 전에 우리 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처음부터 주도권을 우리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직거래해야 된다. 우리나라 정부를 뭐 당연히 패싱하고 우리나라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이제 전략적으로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운전자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걸로 했는데 당시에도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은 좀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예. 그것이 이제 사실상 이번 친서 공개로 드러났다. 우리 나라가 당시 문재인 정부와 북한을 짝사랑했던 것이 결국은 드러났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두 번째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도한 관심이 그럼 뭐냐? 예. 과도한 관심이 저는 그 추측할 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보도 다리에서 그 단독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을 뭔가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 받았죠. 그 예, 자리에서. 당시에 또 뭐 USB를 주고 예. 뭐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됐을 때 뭐 원전을 어떻게 지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안을 했다고 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어떤 관심에 대해서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지나친 어떤 과도한 관심 필요 없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만 뭐 이야기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로 언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뒤늦게 알려줬어요. 이제 친서예요. 그러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굉장히 솔직한 내용을 적지 않았을까. 친서라는 게 약간 그런 의미니까요. 이제 좀 공개가 됐고 이렇게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도한 관심 불필요하다. 뭐 부담스럽다는 걸 약간 애둘러서 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게 북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자, 이게 뭡니까? 무슨 공연하는 모습의 사진인데요. 위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 이렇게 이름 나오고 한 거 처음 아닙니까? 이름 공개되는 거? 북한 국가 행사에, 북한의 어떤 행사에 처음으로 포착됐다. 그러니까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경축 행사예요. 근데 그 무대에 올라간 소녀가 있었는데 나이는 9살 또는 10살 정도로 추정이 되죠. 근데 그게 김정은의 딸, 둘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유일하게 단발머리, 혼자 신생양말. 이게 차별화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유독 튀었다. 눈에 띈다. 그리고 카메라가 집중적으로 비춰줬다. 뭐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다음 보겠습니다. 요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됐어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뭐 이설주 퇴장 시 곧바로 소녀 등에 손을 얹고 사적이 되어놨다. 그래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중국 쪽에서 이런 분석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럼요.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원히 가를 수 있다. 영원히 가을군 새근 승열들이 달려라 한마디띠 아로쏘라. 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뭐 딸, 자녀가 어떻게 되냐 이게 보도되는 거는 워낙 북한은 다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공개되는 게 없잖아요. 도대체 뭐가. 근데 지금 자녀와 관련된 모습이 저렇게 북한에 공식적으로 방송이 됐고요. 이게 둘째 아니냐? 이게 이제 중국 쪽 뭐 이런 등등등 언론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자. 신경민 전 의원님, 과거에 이제 국회에 계실 때 이제 정보위도 담당해서 뭐 북한 관련 보고도 많이 봐주셨을 텐데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남 일녀로 돼 있죠. 이남 일녀. 네. 아. 위에 남자 그러면 위에 아들은- 장남이 있고 네, 막내는 아들이고 장남이 있고 지금 오늘 보도가 둘째. 된 김주애라는 아, 딸이 있고 예. 셋째를 순산을 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요. 아, 근데 아들로 추정은 되는 그런데 겁니까? 아들로 추정이 되고 물론 이름이니 뭐니 잘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셋째를 출산한 이후에 이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이 이설주의 위상이 조금 올라간 걸로 봐서 아들인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 북한이 저 굉장한 가부장 사회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남 일녀라고 보고 있고 예. 물론 이름도 모르고 뭐 잘 모릅니다. 얼굴도 모르고 왜 그러냐면은 예. 예전에 우리가 김정일 시절로 돌아가 보면은요. 김정일이 여러 여성을 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 딸들을 많이 두지는 않았는데 이 첫 번째 김정철과 김정은을 놓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탈북자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얼굴은 잘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초기를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 보면 김정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는 거 가지고 보도를 하고 뭐 첩보기관들이 뭐 얘기를 확인이 하고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난리를 친 것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할 경우에 예. 더 신변이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리는 거군요. 절대로 얼굴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도 김정은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날지 김정철이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김정철이라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철이 그 기타에 심취해가지고 예. 런던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사진이 네. 공개해서 찍혀서 그때도 그게 예. 찍혀가지고 뭐 전 세계를 예. 돌아다녔는데 북한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한다는 것을 극히 꺼린다. 근데 이번에는 아예 공식 무대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예. 일단은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 정도에서 저 정도로 관심을 표시하는 거 보면은 예. 북한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고 이 구전 이런 소문에 굉장히 밝은 예. 사회거든요. 공식 보도가 거의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안에서 소문은 예.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아마 저 화면만 보고도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가 뭔가 뭐 이런들 그런 의문들을 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아마 저게 이제 우리가 보도가 되면은 저것이 역수입이 돼가지고 그러겠죠. 북한에서 돌아다니거든요. 남한에서 또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그런 알려지겠죠. 걸로 봐서 이 여자 아이의 얼굴은 아마 굉장히 유명 인사의 얼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신감의 발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나 귀여운 나머지 이 아부가 먼저 앞설 수도 있고요. 덜컥 그냥 네, 일단 이게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럼?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덜커덕 내놓은 선물일 수도 이거는 있는데요. 약간 사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건 이 정도 되면은 의도된 기획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사진도 나갔고요. 여기 좀 보세요. 여기 그나마 지금 가장 확대가 된 사진이 여기 있는데 이 사진. 닮았습니까? 닮았죠. 확실히. 김정은 위원장 또는 리설주 닮았습니까? 네, 동네에서 그 공원에 할아버지 손 잡고 나온 손자 손녀 보면 예. 피는 못 속인다. 우리 이런 얘기 흔히 많이 딱 하잖아요.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네, 경우가 바로 알 수 있죠. 있을 정도로 뭐 보니까 굉장히 외모가 엄마 외모를 좀 많이 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 얼굴이 재능, 있다 지금. 예. 네, 그 재능도 좀 이어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동안에도 뭐 이렇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 딸을 그렇게 이뻐한다고. 아까 김정은 예. 위원장이 물론 아이들이 공연하는 모습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유독 굉장히 환한 얼굴이었거든요. 네, 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자랑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그리고 아까 화면에 김여정도 나왔거든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살짝 그래서 뭔가 감동을 하는 모습도 지금 있었어요. 지금 화면 나오는 저 장면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 부부,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고모죠, 네. 김여정 부부장의 반응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거는 뭐 영락 맞다. 없는 딸의 그 학예회에 참석한 부모, 친척들의 네, 모습이다. 친척의 반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됐다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승인, 허락을 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예. 안전 문제가 있을 텐데 왜 저랬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공개가 가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럼 계승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들들은 이제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안에 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딸은 조금 공개된 장소에서 이렇게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럼 이렇게 김정은 추정을 위원장이 해봅니다. 지금 아들이 둘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쪽은 공개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게 그러면.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영상, 사진이 공개되면서 조금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워낙 알려지는 게 없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할까?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내용입니다. 순방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뭐 뒷말도 나왔고요. 근데 오늘 순방 이후에 첫 출근하면은 그 기자들 앞에서 약식 회견을 합니다. 여기 질문 나올 거예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 이건. 자, 우선 기사 몇 가지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죠. 지난주 내내 사실은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약간 수세적이었죠. 뭐, 이거 뭡니까? 야당이 굉장히 공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이 순방과 관련돼서. 근데 여당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했다. 이거 비속어 논란 제2광우병 조작 선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보도, 그다음에 야당이 이걸 먼저 뭐 공개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지금요. 여기 보면 이거 왜곡이다, 국익훼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받아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국민들 분열시켰다 뭐 이렇게 언급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는 여권의 위기감이 작동한 거다. 이대로는 큰일 난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게 보도가 된 과정,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꺼낸 과정 이걸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난 주말 토요일
밤이죠.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당정 뭐 회의도 열렸거든요.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말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영상 묶었습니다. 보시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둘째는 가짜 뉴스가 급증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들은 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또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또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가지고 더욱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를 더욱 더 불안하게 하고 이런 민생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김재기 실장, 그 가짜 뉴스 내용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경제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지면 가짜 뉴스가 나온다. 근데 좀 묘한 시점인 거죠, 지금요. 그리고 여당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가짜 뉴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지적하는 발언이. 그래서 주목을 좀 받았어요. 다음 화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과 입장들인데 첫 번째 하나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 그러니까 어떤 무슨 전문가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이제 이른바 이제 비속어 논란 그 발언에 대해서 뭐 분석을 했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거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죠. 국회의원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말림은 이것도 비속어인데요. 아무튼 어떡하나. 요겁니다. 이렇게. 그럼 논란이 됐던 부분이 다 없어졌어요. 일단 바이든이라고 알렸던 부분은 바이든이 아니라 말림은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비속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라고 좀 입장을 했습니다. 이거다고. 이거 처음에 나왔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요.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권성동 의원. 민주당과 좌파 언론이 만든 조작과 선동이 있었다. 티키타카다. 이것이 바로 사건의 본질이다. 조작과 선동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입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입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은 그러면은 이 비속어 자체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네요. 그럼 여기가요. 홍석준 의원님. 예. 홍석준 의원님도 이렇게 들리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홍석준 의원님은? 저도 몇 번을 예. 반복해서 들어봤는데 사실은 뭐 저 부분이 뭐 사람인지 아니면 XS인지 사실 예. 잘 뭐 분간이 워낙 잡음이 많고 해서 잘 들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도 그렇게 뭘로 바이든으로 들리십니까? 말림으로 들리셨습니까? 저 부분도 사실은 뭐 명확하게 사실 들을 수가 없고 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청력이 특별히 뭐 뛰어나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도 저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은 뭐 들린다고 볼 수가 없죠. 그냥 그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리고요, 요 아랫 부분 지금 사실은 이 보도가 된 과정 그리고 민주당이 이걸 문제 제기한 과정 자체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당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홍석준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당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다. 지금 이런 왜곡 짜집기 된 가짜 뉴스 보도로 지금 국민을 지금 현재 좀 분열시키고 미국과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동맹을 이간질하고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을 세계에 좀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어떤 뉴스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예. 당연히 이제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그 우리 앵커님도 그 베이컨의 이제 동굴의 우상이라고 하시잖아요. 예.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은 그쪽으로 이제 들리게 자꾸 되고 그쪽으로만 예. 보고 듣는다는 거죠. 예, 좀 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걸 이제 몬더그린 뭐 효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확실히 들리는 것은 국회 그리고 뒷부분에 약간 좀 비속이지만 뭐 예. 쪽팔리면 어떡하나 이 부분은 확실히 이제 들립니다. 그건 확실한데 중간 예. 부분은 모호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미국
국회로 하지 않죠. 의회로 하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 그러네. 없고 통상 미국은 미의회, 미국 네. 의회 뭐 이렇게 쓰긴 합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을 당사자가 박진 외무부 장관입니다. 아. 박진 외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당 국회를 잘 설득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박진 장관이 뭐 미국 의회를 설득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 당연히 우리나라 국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또 당시 회의는 뭐 잘하신 것처럼 질병 퇴치 관련된 글로벌 펀드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 참석 대상은 아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그리고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EU 정상이 해서 이제 국제 기금을 이제 하는 건데 원래 우리나라가 2,500만 불을 하다가 대통령에서 1억 불로 이제 정액을 하면서 이제 하긴 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염려돼서 예. 당시에 이제 박진 장관한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이런 어떤 했는 전체적인 어떤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건 분명히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나라 국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을 언급할 하등의 어떤 이유가 없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맥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앵커님도 잘 아신 것처럼 대통령이 아니라 일반인 취재할 때도 예. 그 취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공식적인 석상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회의를 마치고 행사장으로 다른 행사장으로 가는 장관의 사적인 장관의 있던 대화를 불법 뭐 도청이나 몰래 카메라도 아니고 예. 그걸 그대로 풀어버리면서 뒤에 장관의 발언도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분명한 특히 중요한 자막 처리에 바이든이라고 못을 박아서 그렇게 들리도록 왜곡한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어떤 문제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도 보였지만 지금 반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세에서 공세 전환을 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여기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두 가지 어떤 해석 입장이었죠. 다음 입장도 있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뭐 당의 직접적이라기보다는 한 분은 전 자치단체장이고 한 분은 이제 전직 의원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좀 결이 달라요. 언제나 정면 돌파를 해야지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면 일은 점점 커진다. 그냥 다 얘기하세요. 그냥. 근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짓말, 곤란한 순간, 정면 돌파. 그리고 여기 유승민 전 의원.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랍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이 아니고 한국의 이게 되는 겁니다. 막말보다 더 나쁜 게 거짓말.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인 거죠. 이렇게 좀 비판하는 입장도 좀 나와 있어요. 자, 만평 좀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보시죠. 일단 여기 보면 요 만평 좀 보죠. 이거 국민일보 만평인데요. 여기 보면 국민일보, 중앙일보인데 통상적으로 약간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언론들이죠. 이런 만평이에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국민의힘이라고 써 있고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하면 어때? 발리면은 어때요? 받으면은요? 받든 안 받든 이건 밝히면 나이든 뭐든 무엇이든 어쨌든 뭐 그냥 여러 가지 아니던데 뭐 이렇다는 거죠. 지금 얘기들이 서로 이게 뭔가요? 해석을 하는 겁니까? 다시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좀 비속어가 있네요.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머리 상태가 이럴 듯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겁니다. 신경미 전 의원님. 홍석주 의원님께서 지금 언론, 이거 처음에 보도했던 언론과 그다음에 문제되는 야당이 문제다.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연설도 아니고 회견도 아니고 네. 행사장 빠져나올 때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지근거리에 있던 참모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예, 지금 지나가면서 네, 행사를 나오면서 한 얘기죠. 네, 행사장 거의 문 앞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는 원칙은 대개 한 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즉각적으로 직접 그리고 단순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지금 원칙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일단 15시간 후에 김은혜 판 버전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거 그거다. 뭐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근데 뭐 또 헷갈려요.
또 배현진 판이 나와가지고 또 원내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분석했다는 걸 그렇게 인용한 했다더라 거죠? 해가지고 원내 의원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하여튼 배현진 판이 하나 돌아다니고 예. 또 뭐 설왕설래가 있으면서 지금 논란이 며칠째 됐는데 이 사건은 정말로 단순 해프닝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외교적으로 될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커지니까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고 그 당사자로 지목이 된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일부 지목을 하고 뭐 반응을 좀 보였죠. 관심을 갖게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미국 의회 의원들 몇 사람들이 끼어들었죠. 바이든 쪽도 면밀하게 지금 모니터는 하겠죠. 물론 외교적 반응은 안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하겠죠. 그리고 우리 국회 야당이 일단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이거 좀 다 기분 나쁘게 됐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논란이 결국은 전 세계의 언론과 정부 관계자와 또 유수한 칼럼니스트들한테 파일이 돼가지고 펠로시 그 지난번에 그 무시한 거하고 이게 중첩이 돼가지고요. 예. 우리 외교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됐고요. 여기다가 또 제가 단순하고 이렇게 솔직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 메신저 공격을 이제 시작했어요. 보도를 한 메신저 언론이 문제다 이렇게 시작해서 예. 제2의 또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야당하고 이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언론하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확전이 돼가지고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언론과 특히 관련되는 정부들이 모니터를 면밀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이 사태가 예.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으로 가령 대통령이 직접이건 아니면 대변인을 통해 가지고 비속어를 써서 뭐 유감이고 유감이다.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면 바로 그냥 끝나고 덮어질 일을 이제 완전히 태산이 무너지는 일이 되게 됐습니다. 이 앞으로요. 지금 연말에 외교 일정이 많습니다. 예. 에이펙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연말이 되면 줄줄이 있고요. 중국 외교 해야 되고 러시아 외교도 해야 되고 지금 미국한테 또 나 일본한테 잔뜩 예. 지금 숙제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예. 이 외교적 난제들을 풀어가야 되는데 경제는 나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걱정이 돼요. 이게 좀 보통 문제가 아닌 걸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만평이 하나 더 있는데요. 마저 소개해드리죠. 이건 중앙일보 만평인데요. 여기 보면 오리예요. 묘사를 했는 게 여기 큰 오리가 있고 이게 엄마 오리처럼 묘사가 됐는데 저 작은 이 새끼 오리들이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새끼 오리들이 날리면 뭐 이러면서 가요. 근데 뒤에 있는 오리는 약간 색깔이 달라요. 민주라고 써 있는데 바이든이라고 외치고 있는 오리죠. 안 따라갑니다. 여기는 또 상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목이 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지금 상황을 묘사한 만평입니다. 일단 이래요 상황은. 자 그러면 지금 신경민 전 의원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야당과의 관계 이게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나빠진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순방 논란에 더 꼬인 협치. 윤 대통령 입에 달린 전국 향방이다. 윤 대통령 입에 달렸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하는가? 오늘 출근길 문답 있겠죠. 지금 좀 시간이 좀 다가올 수도 있어요. 지금쯤이요. 조금 출근을 일찍 한다면 아마 평소라면 9시 정도 될 거고요. 오늘 출근길 문답에 시선 집중된다. 과연 어떤 결제 해지 어떤 말을 할까 안 할까 뭐 이겁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일단 이종훈 평론가. 오늘 뭐 앞서서 귀국길에 간담회가 없었어요. 기자들과. 통상 간담회 하거든요. 그리고 질문도 받고 성과 얘기하는데 아예 그게 없었어요. 비행기가 비행기 도착했을 때 기자들한테 와서 잠깐 인사하고 그냥 그 정도만 있었거든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질문 나올 게 뻔한데 말해봐야 이거는 오히려 도울 게 없다. 뭐라고 지금 해명할 길을 지금 못 찾은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오늘 출근길에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질문이.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오늘 어떤 입장 표명 내지는 유감 표명 아니면 진짜 그때 이게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런 설명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장 최종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최종 해석 버전이 비속어 없었다. 그리고 바이든도 아니고 난리문이다. 이거예요 지금. 네. 가장 유리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버전이 이제 이도 저도 없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땡땡도 없었고 예. 바이든도 없었다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이땡땡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랬죠. 예, 처음에 나온 이땡땡은 에서도. 인정하고 바이든만 이제 날리면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했는데 자 참모진들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진하고 동일한 설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속어 사용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해서 한 건 아니다라는 예. 부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얘기한 이땡땡은 야당 의원들 그럼 야당이 되는 국회가 되는 거니까 야당이 한 되는 거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 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대통령실의 설명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그 정도 입장 나올 걸로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아, 나와야 된다. 과연 그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확하게 알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누구를 겨냥해서 어떤 그렇죠. 발언을 본인이 했는지. 한 말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죠. 알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정확한 버전은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해석, 뭐 대통령실에서 해석을 내놓은 상황이더라도 본인이 그 말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런 의미로 내가 좀 이야기를 한 건데 뭐 진위가 좀 잘못 전달됐다라든가 또는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든가 이렇게 하고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는 거네요. 지금 좀 그렇죠.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사실은 다른 나라 국가 수반들도 이런 말실수나 어떤 욕설 논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바로 사과하거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경우 많아요. 지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좀 길어지고 끌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많이 늘어지면 자꾸 이제 야당에서는 공세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반격 뭐 이런 모습까지 갔거든요. 임종호 의원님. 오늘 만약에 어떤 특별한 입장표명이 없다면 예를 들어 기자들이 이거에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아, 지금 상황이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닙니다. 그럼 다른 얘기를 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꼬이겠죠. 사실 이번 사태는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실망했는지를 명확히 봐야 돼요. 바이든을 향해서 욕을 했는지 미 의회를 향해서 욕을 했는지 우리 한국 국회 예. 야당을 향해서 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대통령의 어투에 대해서 아, 국민이 놀라고 뜨악했고 실망한 거죠. 대통령의 어법, 어법. 말하는 저런 어떤 스타일. 아, 그럼요. 장관들 앞에서 아니 카메라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대통령 사적인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자리는 사적인 대화가 가능했던 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뭐하러 풀 기자를 갖다 붙이고 뭐하러 취재 기자들이 오는 거를 허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핵심은 대통령의 어투, 어법. 이게 정말 이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뜨악해하고 있는 거를 예. 아까 신 의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걸 즉각 그냥 사과해버리고 넘어갔으면 되는 걸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지금 저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응까지 나올 정도로 뒤늦게 만져가지고 일을 더 키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얘기 지금 벌거벗은 대통령 아니냐. 윤 대통령과 주변에 있는 참모 몇몇만 자기들이 저지른 일 그다음에 자기들의 지금 상태를 자기들 눈만 가리면 그냥 부끄럽지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저는 그 말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더 이상 키우지 말고요. 오늘 윤 대통령이 아침에 출근하면서라도 예. 직접 사과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야당을 향해서든 미국 의회를 향해서든 아니면 바이든을 향해서든 그냥 흔쾌히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 이걸 뭐 온 국민이 지금 듣기 경연대회 하느냐고 누구는 조롱을 하던데 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 더 이상 듣기 경연대회 같은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대통령의 어법, 어투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 이 입에 달린 전국 향방이다. 그리고 오늘 출근길 약식 회견 이게 굉장히 주목됩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죠. 아직은 뭐 속보가 들어오는 게 없네요. 아직은요. 줄줄이 비공개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방과 관련돼 있는데요. 비공개였다가 이제 사후 끝난 다음에 사후 공개를 한 거죠. 다 이제 그 어떤 모습이나 자리가 끝난 뒤에. 자, 기사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순방 단독 일정 있었어요. 특히 뭐 캐나다 방문 때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이번엔 왜 사후 공개했을까? 미국에선 참전 용사의 집 노병을 만났고 캐나다에선 총리 부인과 미술관. 그럼 요거 통상 공개하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도 같이 가고 취재도 되고 영상 사진 공개되고 직접 언론이 취재를 하죠.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었어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장면만 공개가 됐죠. 그러니까 발언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공적인 성격 아닙니까? 왜 비공개 진행했는지 의아스럽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짧게 해보죠. 윤경호 의원님. 그 나토 순방 때 그 논란을 의식했을까요? 그랬겠죠. 굉장히 수세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건데. 조심조심한 겁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식, 비공식 이걸 구분하는 거 이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보조하는 팀에서는 예. 전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물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를 가서 한 일정 중에 제가 보기에 미술관 가는 거 그건 그야말로 그건 사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미국에서 노병. 한국전쟁 참전 용사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난 거.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참전 용사들이 있는 보훈병원에 갔잖아요. 예. 이건 대한민국의 대표가 간 걸로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부인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고요. 예. 그 이후에 53년, 그 이후에 뭐 몇 년까지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범위를 조금 더 늘리긴 하지만 예. 이들의 한번 연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균 연령이 지금 90세 전후입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나이 20살 전후에 전쟁에 참여했을 테니까 예. 이분들 이제 돌아가시는 추세고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이분들 중에 아직도 내가 젊은 시절 내 청춘을 바쳐서 갔던 나라의 대통령 또는 그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그 나라의 대표가 와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구나.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왜 공개를 안 합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 던졌다. 그리고 누가 따라갔다. 이거 공개해야죠. 지난번 나토 순방 이후에 뒤엉켰던 그런 행보가 이번에도 또 공격을 받을까 봐 너무 지금 수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이 사라지는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게 모든 일의 해법입니다. 예.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의 일정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2부속실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보좌하는 팀 놔두고 그 기록에 남기고 하나라도 다 기자들이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이게 맞는 거죠. 홍석준 의원님, 아무래도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 걸까요? 나토 때 워낙 논란되니까 이번에 또 너무 공개를 안 해갖고 또 이게 뭡니까? 왜 이거 뒤늦게 또 이게 알려졌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그 윤 국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그 행동, 그 행위에 대해서도 자꾸 비판적 시각 내지는 어떤 너무 지금 꼬투리를 그게- 잡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너무 많이 위축이 좀, 됐나요, 그럼?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번에 그 김건희 여사의 참전 용사 방문이라 이런 거는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공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자리인데요. 공개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쉽고 예. 진짜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참전 용사 내지는 조국을 위해서 희생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워싱턴 DC에도 보면은 우리나라 참전 용사 관련된 그런 어떤 기념 공원도 조성돼 있고 또 이오지마 성전 어떤 그런 어떤 기념 공원도 조성돼 있고 등등 거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런 게 굉장히 높은데 예.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예. 미국 국민들, 캐나다 국민들도 한국에 대해서 역시 이런 어떤 거를 잊지 않는구나. 굉장히 좋은 장면인데. 예, 그 우리나라 어떤 예. 이미지 높이는데 굉장히 좀 효과를 이제 발휘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심하는 건 좋은데 또 이게 너무 이렇게
진폭이 큰 거예요, 지금요. 어떤 모습에서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뭐 여러 가지 순방과 관련된 한 말이 있는데요. 뭐 야당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상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은 예. 총체적으로 실패한 외교다. 단 하나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큰 성과가 있었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김건희 여사가 무사고 사고를 내지 않은 게 가장 큰 소득이고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는 완전 실패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좀 평가가 갈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박지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은 뭐 실패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의견이 갈립니다. 그 부분 빼고요. 김건희 여사 부분은 무사고가 났다. 그 무사고 난 거 없죠.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봤지만 너무 이제 공개를 안 해서 지금 이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종근 평론가. 이거는 비판입니까? 뭡니까 지금? 무사고다가 이게 성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냉소적으로 이제 비판을 하신 거죠. 그런 건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뒤늦게 공개가 되고 이것 자체가 사실은 사고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외교 일정과 관련해서 지금 일정이 제대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왜 그랬을까? 아마 16시간의 검토가 필요했겠죠. 모든 사진 다 보고 문제될 만한 거 없나? 혹시라도. 그거 찾아내느라고 굉장한 시간을 또 앞서서 보냈을 사진 때문에 것이고. 잠깐 좀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꼬투리 잡힐 거 있지 않나 열심히 아마 눈을 부릅뜨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사진, 제일 문제 없는 사진을 뒤늦게서야 이제 공개를 그러니까 하다 언론들이 보니 현장에서 바로 취재를 하고 촬영하고 이런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공개가 이제 된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뒤늦게 공개된 것 자체가 사고라는 겁니다. 예,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잖아요, 일단. 그리고 외교의 목적이 뭔가요? 그 나라하고의 관계 개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내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여사도 함께 이렇게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 예. 이런 거 좀 뭔가를 보여주는 자리죠. 그렇죠. 알리는 것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런 사진들이 뒤늦게 공개가 됐다. 이거 좀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그쪽의 총리 그 부인하고 함께 예를 들어 미술관 관람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건 명백한 공식 일정이고 그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그 외교 진행 중에 순방 외교 진행 중에 공개가 되는 당일로 바로바로 돼야 하는 사안들인 거죠. 거의 실시간으로 돼야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사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좀 뭔가 위축됐다는 분위기는 좀 감지됩니다. 뭔가 위축돼서도 조심조심 한다는 분위기는 감지가 되는데요. 자,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국감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국감이다 이번 주부터. 근데 이 국감이 김건희 대 문정부 국감 증인 전쟁.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싸움입니다. 지금 순방 가지고도 이렇게 격돌. 국감 때 지금 증인 누구 신청하는 거 격돌. 내용 가지고 격돌 이겁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짧게 올해 국감도 보나마나 그냥 정쟁으로 그냥 점철되는 겁니까 또 이렇게? 뭐 예상했던 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10월 4일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면 예. 국감 며칠 전에까지는 증인이 결정이 돼야 되고 이게 의결이 돼야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증인 전쟁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고 증인 전쟁이 끝나간다는 것은 이제 여야가 정말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교육위에서 있었던 증인 채택과 관련된 여야의 갈등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 증인 전쟁에서 보여주는 그 여야 갈등이 그대로 10월 달 내내 여러 개의 국감을 통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계속 분란을 일으킬 거고 이게 굉장한 소란한 국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우려했던 대로 민생은 실종하고 김건희 대 문정부 뭐 이 국감 또 이재명 대 김건희의 국감 뭐 이렇게 될 것으로 돼서 우려했던 국감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얘기요. 요 뒤에 국감을 빼고요. 이렇게 김건희 뭐 문정부, 김건희 이재명 보면요.
대선 때 많이 보셨던 기사 아닙니까? 그런 제목들이요. 그럼 대선은 안 끝났습니까 지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대선 3라운드 한다고 얘기도 나옵니다. 2라운드가 지방선거였고요. 그래서 3라운드라는 얘기가 아직도 나옵니다 지금. 급한 불 끄기입니다. 급한 불을 껐다. 그럼 불이 꺼졌어요. 그럼 뒷수습이 남은 거잖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쌀 45만 톤 수매한다. 당정 어제 결정했죠. 민생으로 순방 돌파 뜻 이렇게 돼 있습니다. 쌀값 폭락의 역대 최대 규모 시장 격리. 그러니까 이걸 정부가 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갖고 있는 거죠. 안 나가게.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쌀값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을 줄이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좀 당정하고요, 농림차관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2005년 공공비 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 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의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45만 톤을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보관하는 거죠. 근데 이미 45만 톤을 갖고 있다 그래 정부가요. 그럼 90만 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근데 이런 수매 이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이런 대응은 지속 가능한 대응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예. 지금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 쌀 생산량이 계속 쌀 생산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이 격차는 점점점 해가 지나면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가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수매를 해줄 경우에는 절대로 이 생산자들이 생산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그대로 맡기게 되면 예를 들어 소비가 줄면 생산자들도 생산량을 줄이죠. 아무래도 맞춰 가겠죠. 예, 맞춰서 이제 일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금 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망가진 상태다 어떻게 보면. 자, 뭐 국민들이 뭐 갑자기 쌀 소비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은 이거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금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올해는 어찌됐건 좀 너무 다급하니까 일단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도 이거 지금 좀 다른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쌀 농사 대신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전환을 건가요?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이제 많이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 이제 조금 쌀 수출. 고급미로 해서 이제 수출하는 방법. 그렇죠. 중국은 쌀이 모자른다 그러죠. 네, 그렇기도 한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비싼 쌀을 또 마구 이렇게 사 가격 먹기는 좀 문제가 또 있군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이 쌀들을 좀 가공을 해서 뭐 향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됐을 경우에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좀 찾아야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이 쌀 생산량은 지금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생산량 자체를 지금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또 이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래서 이게 식량 안보와 관련돼 있어서 이걸 쉽게 줄이라 뭐라 할 수 없다. 또 이런 의견도 반론도 좀 있거든요. 그건 그렇긴 어떻게 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감소 국가로 이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부분 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찌됐건 뭐 이 식생활 구조가 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추세를 이렇게 되돌리기가 좀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추세는 어느 정도 쫓아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양을 뭐 해마다 정부가 이제 수매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괴리가 심해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 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지금 이게요 법안 내용하고 또 관련이 돼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한 법안인데 양곡 법안이에요. 당정 역대 최대 쌀매입 밝히자 야당 양곡 법안 강행 고심.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약간 묘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이걸 주장하고 있죠.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양곡. 그러니까 이런 수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의무화가 아니라 정부가 그때그때 판단해서 수매 사들이고 있는데
이 사들이는 걸 의무화하는 거예요, 법안은. 그럼 이거는 아예 그냥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미봉책이다. 법안 강화된 역풍. 뭐 약간 여러 가지 의견도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쌀 수요는 줄는데 과잉 생산 부추기는 쌀 의무 매입법. 이거 괜찮은가? 이렇게 지적하는 사설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 예, 지금 쌀 시장은 지금 수요와 지금 공급이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 잘 지금 작동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다이어트 등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좀 적게 하는 그런 예. 어떤 풍토에서 점점 수요는 줄어들고 있어요. 주는데 공급이 그대로 내지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또 이게 또 문제 또 원인이 2020년으로 돌아갑니다. 양국관리법이 그때 개정돼서 그 이전에는 쌀 목표 수매 가격 그리고 변동직불제 이런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2020년도 양국관리법 개정이 돼서 쌀 생산량이 3% 이상 증가를 하고 그리고 가격이 5% 이하 이제 다운이 되면은 정부가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가칭 자동 시장 격리제라는 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수요 공급의 원리를 더 허물어 버리는 예. 그런 어떤 지금 제도 하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지금 되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지금 정부 들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벌써 연초에 한번 또 매입을 예. 한번 했었죠. 그런데 이제 추가로 지금 또 시장 격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조속히 빨리 이제 시장 메커니즘 복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또 의무적으로 지금 쌀을 매입해야 예. 된다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은 과거의 어떤 민주당 정부의 예. 어떤 잘못을 어떻게 보면 더 악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제도가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양국법안 이게 또 농심,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좀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좀 아마 그런 데 좀 주력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는 좀 수요 공급이 너무 안 맞는다. 이건 문제가 있다. 약간 이런 시각입니다. 자, 나라 밖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일본 얘기입니다. 여기도 국장 얘기가 있죠. 다음입니다. 정치권 여론 등 돌리고 G7 주요 국가들 정상들도 외면하는 빛바랜 아베 전 총리 국장. 내일입니다. 도쿄에서 열리는데요. 이거 뭔가 논란이 많답니다. 일본 내부에서. 이게 기시다 총리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한 건데 이게 뒤탈이 나나 봅니다. 지금요. 윤교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가 다 지금 엉켜버린 그러니까 기시다 입장에서는요. 일본은 통상 과거에 총리 지지율과 집권당인 자민당의 지지율이 합쳐서 50%를 밑돌 경우 총리가 대개 다 사임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이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 지점에 있군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나온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이 23, 24 예. 정도 맴돌고 있어요.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처음 취임했을 때 60%를 넘었다가 의원들 중에 절반 이상이 통일교하고 연결돼 있다.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아베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이렇게 감싼다라는 거. 특히 일본 국민들 중에 60% 이상이 아베 국장에다가 이렇게 세금 쏟아붓고 하는 거 반대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베파가 다수잖아요. 그걸 겨냥해서 기시다가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이 상황에서 기시다 지지율은 지금 30%대에서 20%대를 향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자민당의 지지율까지 합칠 경우에 50%를 밑돈다. 그러면 불과 지금 취임한 지 1년은 1년이 뭡니까? 그 전임 기시였나요? 그 전임 전임 총리가 1년도 안 돼서 결국 사임했잖아요. 예. 지금 기시다도 역시 지금 그럴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 와중에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탄이 온 게 한일 정상회담이었어요. 저는 아까 정상회담에 나와서 얘기했던 바이든이든 아니면 우리 국회를 향했던 얘기했던 욕 내지는 예. 비속어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정말 순방을 한번 딱 집어가지고 뭐가 가장 실망스러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예. 왜 우리가 그렇게 구걸하듯이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까지 고착화시키는 일본과
그렇게까지 회담을 해야 됐느냐 이건데 그건 뭐 별개로 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금 유탄을 맞았거든요. 기시다는 아마 이번 아베 국장 이후로 정치적인 굉장히 이 분기점에 예. 설 것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뭐 또 모습이 또 들려오겠죠.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